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재벌가에다가 유명 기업인이라면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난 22일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에 강남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20대 유명 기업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차를 빼다가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네. 도주했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을 목격했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딱 봐도 완전히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뭐 하면서 저 보험 좀 불러주세요 하더니 갑자기 급가속을 해서 타이어 소리가 너무 클 정도로 그 4번이나 내려가고 했더니 진술을 배제하고 그냥 달아났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네. 영화나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위를 딴 데로 돌리더니 급가속 끼익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도주한 걸 내뺀 거예요. 그런데 저 20대 유명 기업, 20대인데 유명 기업인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 만행은 저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이 청담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음주 상태에서 질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시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로 들어오는데요. 네. 문제는 제 차선이 아니라 역주행으로 음주 상태에서 질주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음주도 큰일인데 역주행 그 시내 도로를요, 역주행하다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바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남녀 일행이 지금 차 쪽으로 걸어와서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뒷좌석에 탔던 남성이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운전석에 타서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미 저 때부터 비틀비틀하네요, 지금. 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 차를 빼려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주차장을 나와서 대로변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방 통행 표시도 무시하고 역주행까지 했는데요. 아하. 다행히 머지 않아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차량에 올라탈 때부터 앞서 CCTV상에 고스란히 나타나니 뭔가 몸이 비틀비틀해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저 순간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 보였는데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자분이 운전석으로 가고 여자분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타고요. 그리고 나가는 와중에 이제 옆에 있던 차를 파손을 하고 다가가서 내리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차 앞으로 잠깐만 뺄게요 하더니 그 뒤에 말이 보험 좀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부를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리세요를 한 4번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게 봐도. 근데 차량은 범퍼가 많이 파손되고 라이트까지 좀 벌어질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거의 급가속을 하더라고요. 이제 타이어 소음이 엄청 심했거든요. 도망가는 거 보고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대로변에서 이제 신고를 했죠, 경찰에. 지나가는 경찰차였거든요. 바로 손 들고 잡아가지고 저 차 좀 쫓아달라고. 지금 저 경찰차 지나가는 아마 순찰을 하고 있는 경찰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손을 들고 저 앞에 가는 저 외제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외치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저 음주 상태로 현장에서 도주를 한 저 남성 운전자 대체 누굽니까? 홍종성 기자님.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미술계에서 이 재벌가들 뭐 예전부터 관여가 돼 있었죠. 많이 미술관들을 운영하고 근데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어떤 피들이 젊은 재벌 3세들이 많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좀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분도 바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20대 유명 재벌 3세라고 알려졌습니다. 유명 기업인이라는 남성. 그러면 일단 붙잡히긴 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죄질이 결코 가볍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이 확인이 돼서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이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과한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 혐의로 지금 입건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남성의 혐의가 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저 남성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승자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까네. 그런데 처음에 차량에 탑승했을 때는 아니었지만 저 남성이 급가속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할 때 옆에 여성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묵살하고 지금 운행을 한 혐의로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래요? 건데요. 네. 이건 음주운전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하. 형법상 강금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오. 강금죄에 해당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네. 이 남성 5년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추가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20대의 유명 기업인, 물론 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비난의 대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지는 또 따져볼 일이고, 그리고 미술계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더욱 또 이 행동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에 누를 끼쳤다면 더더욱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허허, 이번에는요, 유명인의 사위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랍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을 했는데요. 이때 마약류를 숨겨 들어왔고 이걸 실제로 투약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백성문 변호사님, 놀랄 노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투약을 했다고요,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에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여성과 또 같이 투약을 했던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이 지금 40대 남성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는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가지고 들어온 거 일부러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마약인데 이거를 자기 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여행 가방에 넣어서 자기는 가지고 온 줄 몰랐다. 뭐 고별 선물이에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투약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 운운하면서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더더욱 기가 찬 게요. 2019년에 입국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투약했느냐? 지인이랍니다. 24살 여성과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답니다. 국정원장의 사위라면 당연히 아내가 있죠. 그리고 그 숙박업소를 정체 모를 여성과 지인이란 여성과 간다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서 마약류를 투약해요? 사이좋게?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근데 참 삼성전자라는 거는 외국에서 코리아라는 이름보다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외국에서의 무슨 활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다루는 곳인데 거기 다 겸한 분이 미수입에다가 투약까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또 변명이 너무 공색합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남이 넣어줬다. 아니 고별 선물로 마약을 넣어줍니까? 네. 절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장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나 자기 뭐 장인이 누구라는 얘기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명이 공색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다는 분이 마약 투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서 아 정말 깝깝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가 찰 사안들이 여기 이 사건에 녹아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현직 국정원장이 맞사위. 그런데 들여와서 투약할 때 자신의 지인이란 여성과 2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약.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보니까 굴지의 대기업 상무. 그러면 계속 거기 다니고 있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다녀요? 예, 2019년에서부터의 일이죠. 이게 뭐 경찰 조사 다 지나더라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게 지난 4월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2달여 이상 전인데
이때도 계속 모르다가 회사에서는 그리고 지난 18일에 처음으로 이제 공판에 출석을 한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 이렇게 재판에 출석했지만 또 회사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에 가더라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제라도 뭐 이제 면밀하게 그 진상 조사를 통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옛날에 2년 전에 가져와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 넘어가서 재판이 되도록 계속 직업은 유지할 수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전자의 상무자를 유지할 수 있었구나. 굉장히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긴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 믿을게요. 회사 측 반응 믿을게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믿을게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믿으실까요? 국내 1위의 대기업이 거기에 다 법무팀도 있을 거고 그 법무팀 소속들은 한때 현직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었을 텐데 그분들이 소속된 법무팀이 지금 그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간부인 상무가 이런 물로 재판받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자, 몰랐다고 쳐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현직 국정원장은 이 장인어른은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언급은 없고요. 스스로 그 특별한 언급할 게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사이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사실 2013년도에 큰딸이 이제 혼인식을 올렸는데 그때 SNS에 딸을 신랑에게 넘기고 자리에 앉으니 눈물이 계속 났다. 이런 특별한 애틋한 마음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말은 이제 그 사이 개인 문제라고 하지만은 뭐 집안 사정 내부에 잘 알 수 없을 것 같으나 일단은 그래도 유력 정치인의 집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란 일에 바쁜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마음이 참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뭔가 이걸 외부에 표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이 박지원 원장은 집안 대소사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박지원 원장의 측근에 따르면 개인적인 일로 주변에 부담 주는 걸 꺼려하는 분이고 또 개인사를 삼엄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전 보좌관 역시 원래 주변 가족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예상을 해본다면 이 정도의 사안은 형량이 그렇게 혹시 가중되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들여온 마약의 종류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남성의 또 그전에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뭐 아시겠지만 재벌가에서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와서 투약을 했다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권력자의 또 사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쉽게 풀려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재판 그리고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위가 개인적인 일이니까 재판을 잘 받겠거니 했지만요. 이런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없네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7글자 말입니다. 진짜 이번 사건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분노도 치밀어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목만 봐도요. 간절함, 정말 애원 이런 게 묻어나는 제목이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 목소리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중사의 목소리입니다. 이 이중사의 유족이 사건이 발생한 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 피해자인 이중사와 가해자인 장중사, 노모 상사는 한 차량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 장중사가 이중사의 옆에 붙어서 강제 추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중간에 노상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욱 노골적인 성추행이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당시 운전자는 피해자 이중사의 학교 후배이자 군부대 후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중사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중사 결국 참다 못해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진심으로라는 얘기를 하기 이르릅니다. 그만하면 안 되나 진심으로. 이거는요, 목소리는 차량 아니라서 작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절규였습니다. 절규. 당시에 차량 내부에 고스란히 찍히고 녹음이 된 블랙박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블랙박스의 상황은요, 물론 차량 소리와 함께 있다 보니까 기계음 속이 섞여 있습니다만 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작아서 그럴 뿐이죠.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상황에서 왜냐하면 차량에 타고 있기 때문에 뛰쳐내리지 않는 한 저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 이중사가 화제를 돌리려고 안간힘까지 쓰는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타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직장 상사입니다. 그 직장이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극치인 군부대란 조직입니다. 앞에는 후배가 운전하고 있어 둘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만하면 안 되는, 아까 거의 말씀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가 계속 업무 평가도 할 거고 매일 얼굴 봐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호소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괴물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정말 공포스러웠을까? 그 심정이 정말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란 말이 정말 절규의 소리였는데, 아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저분의 속내는 무엇이었는지 저 정말 분도 이해가 아니죠? 네. 저 분입니까? 저 누구예요? 장중사? 너무 막막하고 이런- 너무 답답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요, 그만 만지면 안 돼라고 절규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만 만지면 안 되냐고요 라고 말하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근데 저 상황에서도 이 장중사란 인간의 이 더러운 행동은 계속됐다면서요. 네, 그래도 성추행이 이어지자 이 피해자 이중사는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까지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부와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고요. 차량이 부대 입구를 통과하자 그때야 이제 추행을 멈췄다고 하고, 이중사가 도중에 내려서 간사로 걸어가면서 성추행 사실을 선임 부사관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당시의 영상도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 가서. 소리. 그렇죠. 지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감이 오시죠? 파악을 하셨죠? 고 이중사가 그 더러운 손길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의 부대를 통과하자마자 후임인 운전자에게 하사합니다. 운전자는 하사입니다. 학교 후배예요. 고 이중사에. 나 여기 내려줘. 걸어갈래 숙소까지. 그래서 괜찮냐고 묻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더러운 장중사 따라 내리는 거 보셨죠? 홍종선 기자님 따라가서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저도 이중사 마음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성추행을 당하면서 화를 내도 이게 부족한데 앞에 후임 생각해야죠. 이 장중사 내일 계속 봐야 되는 사람 생각해서 처음에 아까 앵커님 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그만하면 안 돼요. 좀 애매하게 얘기했다. 그다음에 그만 만지면 안 돼요. 그다음엔 얼굴을 얘기해요.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는 그 저항의 의지가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여하튼 부대 안을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더 한시도 내리기 싫으니까 후임이 걱정하는데도 내려서 지금 관사적으로 걸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중사도 내려서 따라온 겁니다. 이 이중사 관사적으로 이 걸음의 방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나마 이 선악에서 벗어났나 했는데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와요. 정말 이거 어디까지 가서 무슨 짓을 하려나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모님 얘기입니다. 어머님 얘기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만 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장중사 되려 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거는 너 신고해봤자 누구도 네 말 안 들어줘.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너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신고하지 말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협박과 회유,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앞서 장중사란 인간이 뒤따라 내린 이후의 상황은 앞서 홍종선 기자님 말씀처럼 고 이중사의 아버님께서 이후 상황을 추가로 언론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뒷걸음치면서 오지 마라 하니까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아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악마가 이런 발악을 하네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과연 장중사는 당시에 술에 얼마나 취했을까요?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회식을 하고 들어가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 보시면서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지? 장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사가 많이 취한 것처럼 앞에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차려.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것처럼. 그럼 앞에서 운전하는 후임병 입장에서는 뒤에서 성추행 있는 걸 모를 수 있죠. 어차피 이중사가 여기에서 막 심하게 저항하거나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 성추행 사실을 앞에 운전병에게도 숨기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보면 저 둘만 탔던 게 아니라 선임인 노모 상사가 한 명 더 타 있었습니다. 근데 노모 상사가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은 앞에 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타도 돼라고 반말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뒷자리에 둘이 앉아야 본인이 성추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성추행을 하려는 걸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운전병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 이중사가 당시에 취해 있는 것처럼 앞서 얘기 들으셨죠?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마치 취한 후임을 도와주려는 자신을 포장한 장중사, 이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고 이중사가 생전에 직접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중사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보해서 군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경찰에서는 이를 사실상 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게다가 가해자 장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는 등 군사 경찰의 초동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의혹과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초동 수사의 책임자였던 군사 경찰 대대장 그제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고 이중사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날 10시 넘어서 11시 사이에 울면서 우리 아이가 정문 통과해가지고 그 차량에서 박차고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올라가면서 울면서 자기 바로 위에 선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야간이고 당직사령실에 전파해서 상관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그때 바로 절차를 밟았으면 애초에 처음에 최초 신고 때 이런 그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김 PD님.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유족 측은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 지금 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 진짜 이 생각밖에 없을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2차 가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2차 가해에 앞서서 아까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성추행 사건은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긴 아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저걸 누락했다고는 수사할 생각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일단은 이중사 입장에서는 매뉴얼대로 본인이 이 상관에게 이런 성추행 사실,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아는 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것 뭐 어떻게 일단 분리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오히려 회유하고 아유 합의해 저 얘 앞날 어떻게 상관이 그렇게 압박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서 지금 장중사를 처벌받게 하려고 블랙박스를 갖다 줘도 수사할 때 다 누락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소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묻으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중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알려서 본인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은 이 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기만 하려고 했을 뿐 이중사의 앞을 풀어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담합니다.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단잠을 이룬다는 그 군가를 듣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 사건요, 반드시 가해자들 그 법에 살아있는 잣대로 정말 처단받는 걸 좀 똑똑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눈부릅뜨고 이 사건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전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업자들이 2인 1조로 맨홀 아래로 내려가서 상수도 배관 속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도중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러면서 배관에 빗물이 차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한 노동자는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50대 노동자는 여기 이 상수도관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요. 동료들이 이 김 씨를 끄집어 내려고 했지만 물살이 거세서 결국 실패를 했고 이 119에 신고를 한 뒤 구조가 됐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당시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의 사진을 보시면요.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였는데 아래의 관로는 더욱 비좁은 상태였던 상황이고요. 네. 상수도 관로가 직경 50cm라고 해요. 이날 이제 상수도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성인 남성이 어깨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니까 이때 많은 비가 와서 이 관로들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예방 조치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동자 김 씨는 30m 안까지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직경 50cm면요. 남성으로 치면 이 어깨를 진짜 구겨 넣어야 됩니다. 구겨 넣어야지 50cm 정도의 저 관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가서 30m 정도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용접 작업을 했어요. 세상에 몸이 구겨져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정도로 비좁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겠죠, 세상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저기는 그냥 말 그대로 꼼짝없이 갇혀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여기서 문제는 이 전주시 공사 관계자의 아주 황당한 남 탓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비 많이 안 내린다고 저기 그 예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우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 발령했으니까 이거 우리 책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전주 또 기상청에서는 아예 이 주장도 틀리다. 예상 강수량 정확하게 명시했다라고 사실 이게 정부 기상청에서 반박을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또 진실 공방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 예보부터 전라북도 10에서 60mm 일단 예상 강수량 나갔고요.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통해서 10에서 60mm 강수량 계속 예보를 했고 천둥번개 우박 내리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 나갔어요. 계속해서 안전사고 부분을 강조해서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 위에 산 쪽에서 물이 내려온 물이 있고 거기 도로가 주변보다도 그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은 물이 그 도로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은 강수에서도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렇게 물이 몰려드는 쪽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전주 기상지청에서는요. 비가 온다는 걸 많이 온다는 걸 알렸다는 거잖아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당일 오전 4시 20분에 기상 예보를 하기를 구름이 많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했고 전북 곳곳에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밤 9시까지 이렇게 시간당 20mm 내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예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서 몇 시 바로 어느 지역에 이런 국지성 소나기까지 예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기상청의 전주 기상청의 네. 입장입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있는데 진짜 비가 안 왔다고 해도 일기예보를 믿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얘기라고 지금 전주시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빨래를 몇 개 걸어놨다 하더라도 비 올 낌새가 보이면 빨리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전기 용접 공사라는 거는 비가 조금만이나 물기가 있으면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말 매 순간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면할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 공사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방울 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아침에 멀쩡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였죠. 몇 분 사이에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비가 온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현장에서 빨리 나오라고 조치를 했는데 물이 불어버리니까 못 빠져나온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또 우리 자체 감사도 하고 그 상급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그 몸을 어깨를 구겨서 직경 50cm밖에 안 되는 관로에 30m 들어가서 용접 작업 해봤습니까? 그 30m 되는 거리에서 나와 빨리 나와 한다고 후다닥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사람이 죽었네.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태평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명백한 인재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비가 조금 와도 감전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이 예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철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주시에서는 관련 법률 체크하면서 지금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까지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확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곳곳이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다지만 세계 몇 위 경제 대국이면 뭐합니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후진적 인재가 많은데요.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근로자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정말 송구합니다. 오늘 기분 너무너무 안 좋고 정말로 가슴도 많이 아프셨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 뻥 뚫리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제 보이스킹 결승전이 치러졌는데 1등의 주인공, 크라운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제 장장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결승전 무대, 어제 본방 사수하신 분들은 귀호강 제대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맞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보이스킹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1차는 듀엣 미션이었고 2차는 개인 미션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합해서 종합 점수로 1, 2, 3위를 가렸는데 이 지금 보셨던 분들이 김덕명 씨, 최정철 씨, 리누 씨예요. 이외에도 조장혁 씨, 김종혁 씨, 박강성 씨가 다 한 10명이 이제 결승에 올랐거든요. 그럼 1차 듀엣 미션을 누가 해줬느냐. 여기에 대단한 가수들이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가광기 씨, 서영은 씨, 이수영 씨, 김태우 씨, 김경록 씨 이런 분들이 이 도전자 10명들과 듀엣 이제 무대를 꾸며줬는데 그 듀엣 무대들도 굉장히 귀호강이었고 개인 무대들도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점수를 합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보이스킹 초반부터 김종서 씨가 김종서를 이길 사람은 김종서밖에 없네 할 정도의 무대를 보여줘서 우승했는데 정말 또 이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무명, 그 사람이 누구였지? 만약에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합해보니까 1등이 리누 씨였고 아하. 이 리누 씨가 이긴 상대가 누구냐? 2등 조장혁 씨, 3위 김종서 씨였습니다. 네. 탑3가 저렇게 압축됐고 10분의 도전자 중이에요. 탑3. 그런데 최종 우승은 리누 씨. 리누가 누굴까 하실 거 일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의 주인공은 리누입니다.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좀 떨고 있었고 조장혁 선배님이 옆에서 사실은 걱정 마, 네가 우승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우승 발표 나오고 나서는 그냥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 그리고 그런 게 진짜 막 그 필름 지나가듯이 확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약간 시원섭섭함 그리고 힘들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좀 느낌?
아, 유인경 평론가님, 리누 씨가 아마 발표 전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떨리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발표 후에 울음을 터뜨린 건 리누 씨만이 아니라 저도 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가 뜨니까 눈물이 많이 나는데 리누 씨가 맨 마지막에 완전히 심혈을 기울여 부른 노래가 가족 사진이었죠.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리누 씨의 어머니가 치매이셨다가 암이 번지면서 7, 8년 동안 투병을 하셨고요. 그 뒷바라지를 또 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네. 리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고 네.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한 번도 인생에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이스킹에서 1등을 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까 리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뜻이. 리뉴. 네. 아, 그러니까 보이스킹을 괜찮네요.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야, 리누 씨를 발견해서 괜찮네요.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누 씨가 우승의 기쁨을 한동안 감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마이크예요.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고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스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이크를 잘라다가 네, 요 트로피를 이렇게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트로피인데 제가 사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녹화 날은 너무 좋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 진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거를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니까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보이스킹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보이스킹 됐습니다. 박수. 예! 소리 질러. 그러니까 실제 녹화날 우승했을 때 그때 얼마나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어. 입이 막 근질근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저렇게 실력 있는 분이 이렇게 오랜 무명,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누 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명 가수분들이 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보컬 실력이 좋으면 가이드 보컬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가수들의 가이드 보컬 했느냐? 막 딱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김범수 씨, 바이브, MC 더 맥스 이런 팀이나 그 가수의 가이드 보컬 했고요. 네. 보컬 개선 이미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리누 씨가 이제 개인 활동도 해보고 뭐 그룹도 해보고 솔로 데뷔하고 막 2010년부터 했는데 이제 문제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뜨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무명가 생활 이어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보이스킹이 됐네요. 야, 손정혜 변호사님 20년 무명 가수의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리누 씨가. 괴물 보컬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으면서 우승 후보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부른 노래만 보더라도 내공이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일단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정말 명곡이잖아요. 네. 이선희 씨의 아름다운 강산, 김태우 씨 사랑비, 허각의 언제나, 이런 노래들은 하나같이 부르기 어렵다라고 손꼽는 곡들인데 이것을 굉장히 청량한 목소리로 폭발적인 보컬음을 내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괴물 보컬이라는 수식어까지 보탰을까. 그러니까요. 일단 놀라운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네. 20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 오직 이 가수 생활에 대한 집념과 어떤 의지로 이렇게 우승한 면에 있어서 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누 씨는 그동안 라운드 거듭될 때마다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대요, 세상에. 어떤 무대일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그냥 엄마한테 저 이런 좋은 큰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 해서 떨어져도 되니까 그냥 엄마한테 이 노래 좀 꼭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마음으로 노래를 한 거라서 저한테는 가장 또 의미가 컸고 리누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 어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딱 임팩트 있는 노래가 아니었나. 김유진 아나운서,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리누 씨가 보이스킹에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수로 성공한 아들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긴 시간 투병하신 것도 그렇지만 생활 자체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하루만 일을 안 해도 생활이 안 될 정도여서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홍정성 기자님, 이제 힘든 시간을 다 마친 리누 씨, 이제 꽃길만 걸을 일이 남았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보이스킹이 정말 좋은 이름을 리누 씨한테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괴물 보컬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킹은 단 한 명이거든요. 앞으로 이 수식어는 리누 씨 거가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정말 이 어머님 닮아가지고 이 노래 이 재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어머님도 지켜보실 거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박수치며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팬카페도 생기고 또 팬미팅도 해보고 싶다는 그 작지만 큰 희망 꼭 이루어지시길 기대해보고요. 정말 뉴스파이터도 진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